네, 수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한상혁 차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저희 주제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센 1%의 슈퍼 빅스텝 금리 인상이 조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 시간으로 16일에 1%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장님께서는 1%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쭤볼게요. 참 말을 잘 짓는 것 같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슈퍼 빅스텝. 네, 다음은 뭘까요? 네, 지난 이제 주말에 나온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지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연준이 25bp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몸살을 좀 겪어왔었는데 지금은 50bp를 넘어서 75bp 그리고 100bp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크 페롤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bp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뭐 사실 해외 여러 리서치 하우스도 있지만 이 JP모건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 고강도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물론 글로벌 증시가 패닉셀을 좀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건데 사실 100bp 인상은 조금 너무 나간 생각이지 않나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그 예상 사이트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75bp 인상 확률이 9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주요 외신들 뭐 CNBC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도 75bp 인상과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MC 회의 시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연준에서 일부 내용을 그러니까 좀 흘리지 않으면 점처럼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만 해도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20%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95bp까지, 95%까지 이렇게 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50bp, 그러니까 오히려 50bp 정도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완화적이라고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주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행보는 사실상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치솟고 있는 물가가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피크아웃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8.6%까지 뭐 치솟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이 코어 CPI 핵심 물가 지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했고 지난 2달 동안 완화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발표된 이 생산자 물가 지표,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2달 연속 시장 기대치를 좀 충족을 하면서 물가 자체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 1월에 LA 롱비치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컨테이너선이 한 120척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척 정도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좀 풀리고 있고요. 중국발 락다운 현상도 좀 풀리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문제는 저놈의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요. 그러니까 유가가 명백하게 물가 쇼크를 주도한 것이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 유가라는 것이 연준에서 금리를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100bp를 올리든 이 유가는 좀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간다라고 좀 하고 있고 그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빈살만 왕세자와의 그런 관계를 재복원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75bp 금리 인상을 반영한 상황에서 물가, 특히 유가의 추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완화적으로 뭐 50bp 인상을 한다라고 그 정도밖에 금리 조금밖에 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꺾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꺾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장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가의 추이를 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유가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동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언급되어 온 금융주가 약세장 진입에 따라서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지금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관망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해드리고 있는 이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이제 은행주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아, 전혀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주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경기가 좋아져서 이에 따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행주는 당연히 1순위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가 하나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통한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그러니까 대출이란 것이 경기가 좋아져야지 돈이 도는 법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우려하는 대로 침체 수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대출 회수율은 크게 나빠질 수가 있고 여러 부실 자산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시장 하락과 동반해서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적과 성장을 동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주가가 30~40%씩 빠진 종목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해서 은행주를 대체할 만한 성장과 실적을 동반한 그런 종목들을 우선 순위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주를 보실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은행주를 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히려 유가와 관련된 그런 석유주나 정유주 봐야 될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유가 정유주 업종이 올라오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유주 역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라는 것이 예측을 한다라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또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유업종에 대한 또 부담감을 작용할 수가 있어서 유가 추이를 보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정유업종을 같이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역시 살펴봐야 할 때,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배터리. 삼성 SDI가 업계 최초로 각형 배터리에 인라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대신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중국 위협에 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제조 방식에 대한 이제 변화인 건데 당연히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군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 방식을 더욱더 효율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제조 방식을 바꾼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세상에 없었던 획기적인 제조 방식이 아닌 이상은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고요. 중국의 CATL과 국내 K배터리의 제조 방식에서의 그런 차이 때문에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좀 다르죠. 국내 배터리사들은 3원계 배터리를 집중 양산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집중 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극재를 어떤 물질을 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경쟁력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인라인 제조 방식,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는데 이게 기존의 노치 공정에서 만들어진 소재를 이 스태킹 장비로 일일이 이 집어넣는 공정을 하나로 이어지게끔 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배터리 생산공법은 과거에도 몇 번씩의 변화는 있어 왔었습니다. 원래 삼성이 와인딩, 그러니까 양극재, 분리막,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마르는 방식, 이런 방식을 썼다가 스태킹 방식, 차례차곡 쌓아서 이제 자르는 이 스태킹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준 바가 있거든요. 지금은 스태킹 공정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경쟁사들과의 그런 차별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참고
참고 정도만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별화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G 엔솔이 충북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업체 1위인 테슬라가 집중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하는데요. 언급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테슬라 수주를 따낸 건지 관련주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테슬라 수주를 따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5,800원을 투자를 하는 것은 테슬라 향을 바라보고 투자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를 보면 신규 시설 투자 목적에 원통형 4680 배터리 공급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4680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의 주요 공급업체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4680 배터리 샘플을 테슬라에 공급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양산 시점을 2024년 3월 이 정도로 밝힌 바도 있고요. 해서 이미 공시 내용에 4680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이 양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하는 첫 제조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을 준비하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이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원통형 배터리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 원통형 전지 수익이 다른 파우치형보다 월등히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각 배터리 셀 업체들이 원통형에 더욱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자동차들 역시 자동차 메이커 역시 이 원통형 쪽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해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을 잘 스터디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도 옥석 가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터리 3사가 이번 기회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저희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SK온은 적자가 지속 중이라고 하죠. 삼성 SDI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중에 그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은 뭐라고 보실까요? 각 메이커들이 워낙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드렸지만 진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차세대 4680 배터리 원통형 그 배터리의 개발에 좀 참여를 할 예정이거든요. 기존의 4680의 그 규격뿐만 아니라 높이가 다른 배터리까지 해서 두 가지 버전을 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정유업종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유가도 지금같이 고공행진을 벌린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선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쪽 모멘텀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SK이노베이션 이게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테슬라 향에 대한 수혜를 기대한다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나쁘지 않고요. 정유업종 요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겠다면 SK이노베이션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국산화 수혜주 마지막 키워드로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입에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14일 자동차 산업연합회 포럼에서 나온 그런 통계치를 보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까지 높아졌다라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 중국 의존도에 국산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관련주나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국산 자동차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분쟁 그리고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좀 심해진 건데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의 부품 의존도가 줄어든 반면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수입국 중에 중국의 비중이 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한 1.8%에 불과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에는 35%까지 치솟았으니까 올해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걸까? 이유는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2차 전지 주요 원자재 같은 경우가 중국에 크게 의존을 좀 하고 있거든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망간은 93%, 코발트는 82%, 니켈은 6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들은 아프리카나 다른 해외에 매장되어 있는데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이런 광산들을 전부 다 매입을 하면서 이 재련된 원자재를 구하려면 중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재련 작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들, 비용 문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국내에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외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단순 조립, 그러니까 저기술이 필요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해봤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국산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관련주는 안타깝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는 자동차 쪽을 보실 때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진출한 그런 부품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 있다.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소재가 국산화된 그런 기업이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그때야말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적인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